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에밀리 헨리가 쓴 우리의 10번째 여름입니다. 이 책은 로맨틱 코미디 소설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청량감 있는 소설인데요. 일단 쉽게 읽혀서 좋았습니다. 읽는 내내 너무 사랑스럽고 따뜻하다는 생각을 하며 영화 한 편을 보듯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 작품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고 하고요. 2021년 10만 명의 독자가 직접 선정한 올해 최고의 로맨스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10번째 여름은 서로 오랜 기간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던 남녀가 10번의 여름 휴가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변화하는 감정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톡톡 튀는 대사와 감각적인 디테일, 그리고 살아 숨쉬는 듯한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매우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서로의 집인 것 같아. 인생에 단 한 번뿐일 것 같은 깊고 무조건적인 우정. 사랑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여름에 읽기 좋은 책, 우리의 10번째 여름. 여운의 목소리로 잠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10번째 여름. 에밀리 헨리 장편소설. 송선별 옮김. 발행 해냄. 프롤로그. 5년 전 여름. 휴가를 떠났을 때 당신은 그 누구든 될 수 있다. 좋은 책이나 멋진 옷과 마찬가지로 휴가는 당신을 지금과는 다른 버전의 당신으로 만들어준다. 일상이었다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고개를 까닥이는 것조차 창피했겠지만 밴드가 스틸 드럼을 연주하는 가운데 꼬마 전구로 장식한 테라스에 서 있다면 어느새 그 누구 못지않게 온몸을 흔들어대겠지. 휴가를 떠났을 땐 머릿결도 달라진다. 물이 달라서? 어쩌면 샴푸가 달라서일까? 휴가를 떠났을 땐 소금기 가득한 바닷물 덕분에 마음에 쏙 들게 곱슬거리는 머리를 감거나 빗지 않고 그냥 둘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돌아가서도 이렇게 해볼래. 머리를 빗지 않아도 땀에 흠뻑 젖어도 가슴골에 모래가 들어가도 신경 쓰지 않을래. 휴가를 떠났을 때 당신은 낯선 사람에게 두려움 없이 말을 건넨다. 어색하면 뭐 어때? 앞으로 영영 안 볼 사람인걸? 원한다면 그 누구라도 될 수 있다.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 어쩌면 하고 싶은 걸 모조리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 어떤 때는 굳은 날씨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비가 먹기만을 기다리며 다른 소일거리를 찾아야 할 때도 있다. 바로 지금의 나처럼. 화장실에서 나오던 길 나는 발길을 멈춘다. 전략을 구상하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쩍쩍 들러붙는 바닥 때문에 벗겨진 한쪽 샌들을 찾아 다른 발로 폴짝폴짝 뛰어 돌아가야 해서다. 이론적으론 난 이곳의 모든 게 마음에 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비밀시설에서 시약병에 담아 냉장 보관 중인 희귀 바이러스에 감염될 작정이 아니라면 누군가의 오물이 묻어있을지 모르는 레미네이트 바닥을 맨발로 밟아선 안 될 것 같다. 나는 춤을 추듯 한쪽 발로 뛰어 벗겨진 샌들에 가느다란 오렌지색 끈에 발가락을 끼워 넣은 뒤 바 안을 둘러본다. 땀으로 끈끈한 육체들, 머리 위 이영지붕에 달려 게으르게 돌아가는 실링 팬. 문이 열린 채 고정되어 있는 덕분에 깜깜한 바깥에서 때때로 세찬 비가 새어들어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땀을 식혀준다. 구석에는 주크박스가
네온불빛을 후광처럼 뿜어내며 플라밍고스의 I only have eyes for you를 들려주는 중이다. 이곳은 휴양지지만 여기 지역 주민들이 드나드는 바라서 무늬 있는 민소매 원피스나 하와이안 셔츠 차림의 관광객이 없어서 좋다. 열대과일 조각을 장식한 칵테일이 없는 것은 아쉽지만 폭우가 쏟아지지 않았더라면 여행의 마지막 날에 여기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쏟아졌고 천둥이 그칠 줄 몰랐던 탓에 하얀 모래사장이며 미끈한 스피드보트를 즐기겠다는 꿈은 전부 물거품이 됐다. 잔뜩 실망한 다른 여행객들과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득실거리는 가게들을 전전하며 피나콜라다 따위를 마시면서 시간을 때우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늘 밤엔 미어터지는 사람들도 하염없는 대기 시간도 결혼 반지를 낀 채로 아내의 어깨 너머로 나에게 윙크를 던지는 머리가 허옇게 센 남자들도 지긋지긋했다. 그래서 여기 온 거다. 바라는 단순한 이름이 붙은 바. 신발이 바닥에 쩍쩍 달라붙는 이곳에 얼마 되지 않는 손님들 중에서 내 목표물을 찾으려고. 그 남자는 바의 바 구석자리에 앉아있다. 25살인 내 또래의 남자. 모래빛 머리에 키가 훤칠하고 어깨도 딱 벌어졌지만 자세가 구부정한 나머지 한눈에는 그 사실을 알아보기 어렵다.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옆 얼굴은 고요하게 집중한 모습이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통통한 아랫입술을 물어뜯고 있다. 디즈니랜드만큼 미어터지지 않을 뿐 여기도 시끄러운 건 마찬가지다. 귀에 거슬리는 1950년대 후반 노래를 쏟아내는 주크박스와 기록적인 폭우 소식을 쩌렁쩌렁 전하는 벽걸이 TV 사이, 동시에 너나 할 것 없이 기침 같은 웃음을 터뜨리는 남자들이 한 무더기나 모여있다. 바 저쪽 끝에서 노란머리 여자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바텐더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마다 카운터를 쾅쾅 친다. 폭풍우 때문에 섬 전체에 초조함이 감돌고 싸구려 맥주를 잔뜩 마신 탓에 다들 왁자하게 떠들어댄다. 하지만 박 구석자리 스툴에 앉은 모래빛 머리의 남자는 차분하기 때문에 눈에 띈다. 사실 그 남자는 어딜 봐도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기온이 27도로 웃돌고 습도는 100%에 달하는데도 구깃구깃한 긴팔 버튼업 셔츠에 남색 긴 바지 차림이다. 수상할 정도로 햇볕에 그을리지 않는 얼굴, 게다가 웃음, 유쾌함, 경박함 같은 건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찾았다. 나는 땀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금빛 곱슬머리 한 줌을 걷어낸 다음에 그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한다. 내가 가까이 갔을 때까지도 남자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다. 화면 속 제29장이라는 굵은 글자가 언뜻 눈에 들어온다. 바에 앉은 채 책 한 권을 정독하는 남자라니. 나는 그의 옆자리로 쓱 다가가서는 팔꿈치를 바 위로 미끄러뜨리며 그와 얼굴을 마주한다. 안녕, 호랑이? 남자는 천천히 눈길을 들어 나를 마주보더니 녹갈색 두 눈을 깜빡인다.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나 봐요? 그가 나를 잠시 쳐다본다. 분명 뭐라고 대답할지 머리를 굴리고 있겠지. 그러다가 한참 만에야 입을 연다. 아니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잇는다. 제가 특별 치료가 필요한 아픈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 동네에 살았다 한들 놀러 다니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그 문장의 모든 부분마다 눈살을 찌푸린다. 안타깝네요. 죽음의 슬픔을 극복하는 와중에 아픈 고양이까지 돌보다니 정말 힘들겠어요. 남자의 눈썹이 꿈틀한다. 죽음이라뇨? 나는 그가 입은 복장을 가리킨다. 장례식에 참석하러 오신 거 아닌가요?
그러자 그의 인매가 굳는다. 아닌데요. 아, 그럼 무슨 일로 이 동네에 오셨나요? 친구 때문에요. 남자는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눈길을 떨어뜨리며 말한다. 여기 사는 친구예요? 여기로 절 끌고 온 친구죠. 휴가를 가자면서요. 그는 내 말을 정정해주며 휴가라는 말을 마치 지긋지긋하다는 투로 내뱉는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고작 흥청망청 즐기려고 아픈 고양이를 집에 두고 오게 하다니 그 사람 친구 자격 있는 거 맞아요? 점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말한다. 그가 철벽을 치고 있지만 나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섹시해요? 똑똑해요? 아니면 돈이 엄청 많은가? 키가 작아요. 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말이 많고요. 도저히 입을 다무는 법이 없죠. 자기 옷은 물론이고 제 옷에도 이것저것 흘려요. 지독하게 감상적이어서 전문대학 홍보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울고 그래요. 싱글맘이 밤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잠이 들면 아이가 엄마한테 담요를 덮어주며 자랑스럽다는 미소를 짓는 그런 광고 영상이요. 그 친구는 살모넬라균 냄새가 풍기는 싸구려 술집을 엄청 좋아해요. 전 그런 데에선 병맥주조차 꺼려지던데. 그건 그렇고 이 가게 옐프 리뷰는 찾아본 거야? 농담이지? 나는 가슴 앞에 팔짱을 끼며 묻는다. 뭐 살모넬라균엔 냄새가 안 나지. 그래도 파피, 네 키가 작은 건 사실이잖아. 알렉스! 나는 상황극을 그만두고 그의 팔뚝을 찰싹 때린다. 알렉스는 맞은 자리를 문지르며 묻는다. 뭘 도와줘? 세라와 헤어져서 힘든 건 이해하지만 이제 극복할 때도 됐잖아. 술집에서 섹시한 여자가 다가올 때 절대로 꺼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너랑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제수탱이 고양이 얘기라고. 일단 플래너리 오코너는 제수탱이가 아니야. 낯을 가리는 거지. 걘 악마야. 그냥 널 안 좋아하는 거야. 너한테서 강력한 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거든. 난 그저 쓰다듬어 주려고 한 것뿐이었어. 쓰다듬지도 못하는 반려동물을 뭐하러 키워? 플래너리 오코너도 쓰다듬어 주는 걸 좋아해. 하지만 넌 걔한테 다가갈 때 늑대처럼 눈을 번뜩인단 말이야. 그런 적 없어? 파피, 넌 뭐든지 그 늑대 눈빛을 하고 다가간다고. 바로 그때 바텐더가 내가 화장실에 가기 전 주문해 두었던 술을 가져온다. 주문하신 마가리타 나왔습니다. 바텐더가 내놓는 서리가 맺힌 마가리타 잔을 받아드는 순간 목구멍 안에서 기대에 찬 갈증이 순식간에 밀려온다. 급히 들이켠 나머지 마가리타가 입술을 타고 뚝뚝 흘러내리지만 술이 내 다른 쪽 팔에 흐르기 전 알렉스는 타고난 것에 더해 꾸준한 연습으로 숙련되기까지 한 속도로 내 팔을 잽싸게 치워준다. 이것 보라니까, 늑대 눈빛. 알렉스는 언제나처럼 나직하면서도 진지한 말투로 말한다. 아주 가끔 모래빛 머리카락이 아무렇게나 뻗치고 구깃구깃한 셔츠가 허리춤 바깥으로 삐져나온 괴짜 알렉스가 튀어나와 노래방 바닥에 들어놓은 채로 흐느끼는 흉내를 내며 노래를 부르는 그런 드물고 귀한 밤을 제외하면 늘 쓰는 말투. 물론 이건 그냥 예시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알렉스 닐슨은 연구 대상이다. 훤칠한 키, 딱 벌어진 어깨. 몸은 언제나 구부정하게 수그리거나 프레첼처럼 비틀고 있고 엄청나게 금욕적이고 이건 내가 태어나서 본 사람 중 가장 불안정한 홀아버지 밑에서 장남으로 자라난 탓이다. 또 억제력이 강하지만 그의 학술적 열정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엄격한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자라난 탓이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이상하고 알고 보면 바보 같고 여리디 여린 마음을 지닌 괴짜다. 마가리타를 한 모금 들이켜자 절로 기분 좋은 콧소리가 나온다. 역시 인간의 몸은 한계라니까. 알렉스는 혼잣말을 한 뒤 다시 휴대폰의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한다. 나는 그의 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코웃음을 치고는 한 모금 더 마신다. 그건 그렇고 이 마가리타는 데킬라가 99% 수준인데 옐프에 혹평 쓴 사람들한테 지우라고 전해줘. 또 여기서 살모넬라균 냄새도 안 난다고. 나는 마가리타를 꿀꺽 삼키면서 알렉스의 옆자리 스툴에 올라앉아 그와 무릎이 스치도록 의자를 돌린다. 나와 함께 있을 때 알렉스가 이렇게 앉는다는 사실이 좋다. 상체는 정면을 보면서도 기다란 다리는 마치 나만을 위한 비밀의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내 쪽을 향하는 자세.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치는 내성적이고 결코 환하게 웃는 법이 없는 알렉스 닐슨이 아니라 괴짜 알렉스한테로 곧바로 이어지는 문. 비행기도 변화도 자기 집 베개가 아닌 다른 베개를 베는 것도 치를 떨며 싫어하는데도 매년 나와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는 알렉스. 술집에 들어가면 알렉스가 곧장 바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는 게 좋다. 내가 바에 앉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알렉스는 바에 앉으면 바텐더와 자꾸만 눈이 마주치다가 정작 필요한 때는 눈이 마주치지 않는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도 말이다. 나는 내 절친 알렉스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어쩌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의 지나간 연인 중 내 마음에 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얼마 전까지 사귀었던 세라는 정말 별로였는데도 실연을 당한 알렉스가 은둔자 모드로 들어가 버리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알렉스도 나한테 똑같이 해줬을 거다.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내가 입을 연다. 난 바에서 우연히 만난 섹시한 여자인 거야. 넌 고양이 얘기는 다 빼고 매력을 발산해보라고. 조금만 연습하면 다시 연애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걸?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는 그는 비웃음을 터뜨리기 직전이다. 아니, 그냥 비웃었다고 표현하는 게 낫겠다. 알렉스한텐 저 정도면 정말 비웃는 표정이니까. 달코 다른 안녕 호랑이라는 말로 수작가는 여자? 파피, 너랑 내가 생각하는 섹시함의 정의가 참 다른 것 같다. 나는 스틀에 앉은 채로 몸을 반대쪽으로 빙글 돌리고 그 바람에 우리의 무릎이 툭툭 부딪힌다. 그를 잠시 외면했다가 다시 한번 음흉한 미소를 띠고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입을 연다. 혹시 천국에서 떨어질 때 많이 아팠나요? 알렉스는 고개를 젓더니 느릿하게 말을 잇는다. 파피, 만에 하나 내가 누굴 사귀어도 확실히 네 도움은 필요 없을 것 같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드라마틱한 몸짓으로 남은 술을 단숨에 들이켠 다음 바 위에 탁 소리 나게 잔을 내려놓는다. 그럼 같이 나갈까? 대체 어떻게 네가 나보다 연애를 잘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알렉스는 도저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곱씹듯 말했다. 별것 아니야. 일단 난 너보다 눈이 낮거든. 방해가 될 플래너리 오코너도 안 키우지. 바에서 술을 마실 때면 얼굴 찌푸리고 옐프 리뷰나 들여다보면서 말 걸지 마시오라는 기운을 뿜어내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각도에서 보면 나 되게 괜찮게 생겼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20짜리 지폐 한 장을 바 위에 올려놓고 다시 지갑을 주머니에 넣는다. 알렉스는 언제나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 이유는 모른다. 이미 최소 3번은 물어봤다. 심지어 대답도 들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는 걸 보면 알렉스의 대답이 너무 따분했거나 어려웠거나
둘 중 하나라서 내 두뇌가 그 기억을 그냥 흘려보낸 모양이다. 그렇다고 네가 완전 괴짜라는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지. 너, 나 사랑하는구나. 그러자 그는 내 양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날 내려다본다. 도톰한 입술에는 절제된 은근한 미소가 담겨 있다. 알렉스의 표정에는 꼭 체에다가 한 번 걸은 것처럼 아주 미묘한 감정만 드러난다. 알아. 그 말에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씩 웃는다. 나도 사랑해. 그러자 그는 번져나오는 웃음을 꼭 참고 작고 희미한 미소를 유지한다. 그것도 알아. 데킬라 기운 때문에 졸리고 나른해진 나는 활짝 열린 문을 향해 다가가는 내내 알렉스에게 몸을 기댄다. 좋은 여행이었어. 여태까지 중 최고였지. 알렉스도 맞장구를 친다. 바깥에는 비가 폭죽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가 따뜻하고 묵직한 팔로 나를 조금 더 세게 끌어안자 그에게서 풍기는 깨끗한 시더우드 향이 내 어깨를 망토처럼 감싼다. 먼 데서 울리는 천둥 소리에 야자수가 부르르 떨리고 사방에서 모기가 왱왱거리는 가운데 우리는 비가 쏟아지는 후덥지근한 여름밤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다. 비가 왔지만 괜찮았어. 난 비가 와서 더 좋았는데. 알렉스는 내 어깨를 감쌌던 팔을 들어 내 머리 위를 막으며 엉성한 인간 우산 노릇을 한다. 우린 빨간색 작은 렌터카로 돌아가려고 물 범벅이 된 도로를 가로지른다. 차에 도착하자 그가 먼저 달려가 조수석 문부터 열어주더니 차 앞쪽으로 반바퀴 돌아가서 운전석에 올라탄다. 알렉스가 시동을 걸자 송풍량을 최대로 올린 에어컨이 우리 두 사람의 흠뻑 젖은 옷에 찬바람을 쏟아붓는다. 우리는 숙소를 향해 출발한다. 생각해보니까 네 블로그에 올릴 사진을 하나도 안 찍었네? 알렉스의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다음 순간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알렉스, 내 블로그 구독자들이 마 사진 같은 걸 보고 싶겠어? 심지어 글로도 읽고 싶지 않을걸? 그러자 그는 어깨를 으쓱한다. 난 거기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살모넬라균 냄새가 난다더니? 그 점만 빼고. 그는 방향 지시등을 켠 뒤 숙소가 위치한 야자수가 늘어선 좁은 골목으로 접어든다. 사실 이번 주에 쓸만한 사진은 하나도 못 건졌어. 알렉스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이마를 훔치며 속도를 낮추고는 눈앞에 나타난 자가의 진입로로 들어간다. 네가 찍은 사진들만 빼면. 나는 얼른 덧붙인다. 알렉스가 내 블로그에 올리라며 찍어준 사진들은 정말 끔찍했다. 하지만 선택 찍어준 게 고마워. 그 중에서 가장 덜 끔찍한 사진을 한 장 골라 벌써 블로그에 올려두었다. 사진 속 나는 알렉스가 한 무슨 말에 깔깔 웃으며 대답하는 와중에 순간 포착된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데다가 머리 위로는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마치 내가 세니벌 섬에 종말이라도 불러들이고 있는 것 같은 사진이다. 하지만 누가 봐도 사진 속 난 행복해 보인다. 알렉스가 무슨 말을 했기에 내가 그런 표정을 지은 건지 또 그 대답으로 내가 뭐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건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보면 알렉스와 함께한 여름들을 떠올릴 때마다 느끼는 그 온기가 온몸에 번지는 기분이 든다. 밀려오는 행복감,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곳에 있는 이게 바로 인생의 의미라는 느낌. 사진과 함께 이런 감정을 담은 글을 써보려고 했지만 설명하기 힘들었다. 평소에 내가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모두 적은 돈으로 최대한 즐기는 가성비 여행에 관한 글이지만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해변에서의 여름 휴가를 기다리고 있으니 나 역시 해변 휴가를 담은 포스팅을 올려야겠지. 지난주 우리가 세니벌섬 해변에서 보낸 시간은 다 합쳐봐야 40분 남짓일 것이다.
그 외에 바, 식당, 서점이나 빈티지 상점에 틀어박혀 있었고 숙소로 빌린 허접한 방갈로 안에서 팝콘을 먹으며 번개와 천둥의 거리를 계산하면서도 시간을 엄청 썼다. 피부가 햇볕에 타지도 않았고 열대어는 한 마리도 못 봤고 배를 타고 스노클링을 하러 간다거나 일광욕을 하기는커녕 찌부러진 소파에서 자다 깨다 하면서 TV에서 연속 방영하는 환상 특급을 꿈에서까지 보는 것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날씨가 나쁘더라도 아름다운 여행지가 있지만 세니멀 섬은 예외였다. 저기, 알렉스가 주차 기어를 넣으며 입을 연다. 왜? 사진 찍자. 같이. 너 사진 찍히는 거 싫어하잖아. 난 항상 그 점이 이상했다. 굳이 따지자면 알렉스는 엄청나게 잘생긴 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하지만 지금은 밤이잖아.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좋아. 그래. 사진 찍자. 손을 뻗어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알렉스는 이미 자기 휴대폰을 꺼내들고 있다. 그런데 그는 화면에 우리 얼굴이 나오게 하는 대신 휴대폰을 뒤집어서 후면 카메라를 마주한다. 뭐 하는 거야? 나는 휴대폰을 뺏으려 든다. 셀카 모드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니야. 그는 웃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게 높이 든다. 네 블로그에 올리려고 찍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나오게 찍을 필요 없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을 담고 싶어. 셀카 모드로 돌리면 사진 찍기 싫어질걸? 아휴, 넌 정말 외모 자신감 좀 키워야겠다. 파피, 지금까지 내가 사진 수천 장은 찍어줬잖아. 이번 한 번만 내가 찍고 싶은 대로 찍으면 안 돼? 알았어. 나는 콘솔 너머로 몸을 뻗어 비에 젖은 알렉스의 가슴에 기대고 그는 나와 키를 맞추려 머리를 조금 숙인다. 하나, 둘. 하지만 셋을 세기도 전에 그는 플래시를 터뜨려 버린다. 너무해. 나는 발끈하고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사진을 확인하더니 끙 하는 소리를 낸다. 와, 이건 진짜 아니다. 사진 속 요령처럼 흐릿한 우리 얼굴을 보니 웃음을 참느라 딸꾹질이 나온다. 알렉스의 젖은 머리는 삐죽삐죽 솟아있고 내 머리는 꼬불꼬불한 촉수처럼 얼굴에 달라붙어 있다. 둘 다 더워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데다 번들거리기까지 하고 난 두 눈을 다 감았고 알렉스는 눈이 부어서 실눈처럼 나온 사진이다. 와, 못생긴 건 그렇다 치고 앞도 안 보일 것 같이 나왔다. 알렉스가 웃으면서 목받치는 머리를 기댄다. 알았어, 지울게. 안 돼. 나는 휴대폰을 향해 덤벼든다. 알렉스도 나도 휴대폰을 놓지 않는 바람에 우리는 결국 콘솔 위에서 함께 휴대폰을 맞든 꼬락서니가 된다. 알렉스, 중요한 건 이 여행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거야. 또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을 남기는 거고. 그는 평소처럼 작고 희미한 미소를 짓는다. 파피, 너 이 사진보다는 실물이 나아.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대답한다. 너도 마찬가지야. 한참 동안 우리는 마치 사진에 대한 협의를 끝낸 이상 더는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말없이 가만히 있는다. 내년에는 추운 데로 가자. 알렉스가 말한다. 비 안 오는 곳으로. 좋아. 나는 씩 웃는다. 추운 데로 가보자고. 일장 올해 여름 칙칙한 회색 회의 탁자 상석에 앉아있던 스와프나가 입을 연다. 휴식과 이완, 줄여서 R+R이라 불리는 이 제국의 자애로운 지배자 스와프나 바크시 하이스미스야말로
우리 잡지가 내세우는 두 가지 핵심 가치와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다. 스와프나의 마지막 휴식은 아마도 3년 전이었을 거다. 임신 8개월 반 의사가 절대 안정을 권고했던 때다. 심지어 그때도 배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화상회의에 참석했으니 딱히 쉰 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스와프나는 올백으로 미끈하게 넘겨 유행의 극한을 달리는 단발머리에 스터드가 박힌 알렉산더왕 펌프스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날카롭고 뾰족하며 스마트한 사람이다. 끝을 날카롭게 빼서 그린 아이라이너는 알루미늄 캔 정도는 가뿐히 자를 것 같고 남은 잔해는 그녀의 에메랄드색 눈빛으로 박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두 눈이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다. 파피, 듣고 있어? 나는 눈을 깜빡여 정신을 차리고 의자에서 몸을 당겨 앉은 뒤 헛기침을 한다. 요즘 자꾸만 이런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출근해도 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출근 시간의 절반을 수학 시간에 멍 때리는 아이처럼 보내선 안 되는 건데, 심지어 언제나 자극을 주는 무서운 편집장 앞에서 말이다. 눈앞에 놓인 메모장을 열심히 살펴본다. 예전엔 금요일 회의마다 제안할 내용을 수십 개씩 적어왔다. 외국에서 열리는 아는 사람만 아는 페스티벌, 소박한 튀김 디저트로 유명한 지역 식당들, 남미의 어느 해변에서만 관측할 수 있다는 자연현상, 뉴질랜드에 떠오르는 와인 산지,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스파를 즐기는 사람들로부터 각광받는 힐링 방법 같은 것들이었다. 예전에 나는 흥분에 차서 이런 메모들을 써내려가곤 했다. 언젠가는 하고 싶은 온갖 경험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내 몸 안에서 쑥쑥 가지를 뻗다가 마침내 몸을 뚫고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회의 사흘 전부터 최면 상태가 되어 구글을 뒤지며 가본 적 없는 여행지 사진을 쭉쭉 스크롤할 때마다 뱃속에서 허기를 닮은 느낌이 꼬르륵 댔다. 그런데 오늘 내 메모장에 쓰인 건 딱 10분을 투자해 적어온 나라 이름 몇 개가 전부다. 심지어 도시 이름도 아닌 나라 이름. 스와프나는 내 입에서 내년 여름 특집 기사 주제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는 브라질이라는 글자를 응시하고 있다. 브라질은 세상에서 5번째로 큰 나라다. 지구의 면적 5.6%를 차지하는 나라.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보내는 휴가를 주제로는 짧고 명쾌한 기사를 쓸 수 없다. 최소한 지역이라도 정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척 노트를 넘겼다. 백지 상태다. 동료인 게릿이 어깨 너머로 훔쳐보려는 듯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기에 나는 노트를 탁 덮어버리면서 말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러자 스와프나는 눈살을 찌푸린 채 테이블 앞을 큰 보폭으로 서성거린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3년 전 여름에도 썼잖아. 백야 축제. 기억 안 나? 암스테르담은요? 옆자리에 게릿이 제안한다. 거긴 봄 여행지고 스와프나의 말투에 희미한 짜증이 묻어나 있다. 암스테르담 기사에서 튤립이 빠지는 게 말이 돼? 언젠가 들은 얘긴데 스와프나는 75개국이 넘는 나라에 가봤고 그중엔 여러 번 가본 나라도 있다나? 그녀가 걸음을 멈추더니 한 손에 든 휴대폰을 다른 쪽 손바닥에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긴다. 게다가 암스테르담은 너무 트렌디하잖아? 스와프나의 굳건한 신조는 트렌디하다는 말이 이미 트렌디에 뒤처졌다는 걸 뜻한다는 것이다. 폴란드의 토룬이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는 게 그녀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앞으로 10년 동안 토룬은 후보에서 제외되는 거다. 실제로 우리 사무실 옆 벽에는 R+R에서 다루지 않을 여행지 리스트가 앞정으로 붙어 있다. 토룬은 그 리스트에는 없다. 스와프나가 모든 항목을 손글씨로 일일이 적고 날짜까지 적어둔 덕에 우리 사이에선 어느 도시가 언제 리스트에서 빠지는가를 두고 암암리에 내기가 벌어지고 있다.
팔에 명품 노트북 가방을 걸친 수아프나가 씩씩한 걸음으로 들어와서는 펜을 들고 금지된 도시 리스트로 다가가는 순간만큼 우리 사무실에 흥분 섞인 침묵이 감도는 순간은 없다. 수아프나가 이번엔 어떤 도시를 R+R의 어둠 속에서 구해낼지 궁금해하며 숨죽이고 지켜보다가 그녀가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제일 가까이 있던 사람이 달려가 리스트를 확인하고 편집부 모두에게 그 이름을 속삭여준다. 내기에 참여한 모든 편집자들 모두 말없이 기다리다가 몇몇은 승리를 기뻐한다. 지난 가을 리스트에서 파리가 삭제되었을 땐 샴페인을 터뜨린 사람도 있었고 게릿은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빨간 베레모를 꺼냈다. 그는 온종일 베레모를 쓰고 있다가 수아프나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얼른 벗었다. 안 들킨 줄 알았던 모양이지만 그날 저녁 수아프나는 퇴근하던 길에 게릿의 책상 옆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잘 있어요, 게릿 하고 프랑스어로 인사했다. 게릿의 얼굴은 베레모만큼이나 새빨개졌다. 난 수아프나가 농담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게릿은 그때 잃어버린 자신감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이 트렌디하다는 선고가 내려진 지금 게릿의 얼굴은 빨간 베레모를 넘어 보라색 비트만큼이나 달아오르고 말았다. 누군가 코스메를 제안한다. 또 다른 누군가가 라스베이거스를 입에 올리자 수아프나도 잠깐 고려해본다. 라스베이거스도 재미있겠네. 그러더니 그녀가 나를 바라본다. 파피, 라스베이거스도 재미있을까? 아, 당연히 재미있겠죠. 나는 맞장구를 친다. 산토리니. 게릿이 만화 영화 속 쥐처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안해본다. 산토리니야 당연히 좋지. 수아프나의 말에 게릿은 소리내어 안도의 한숨을 쉰다. 하지만 좀 더 영감이 담긴 것이 필요해. 수아프나는 또 나를 쳐다본다. 콕 집어 나만 본다. 이유는 알고 있다. 특집 기사를 나한테 맡기려는 거다. 그러려고 내가 여기 입사한 거니까. 뱃속이 꼬이는 것 같다. 좀 더 브레인스토밍 해보고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그러자 수아프나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게릿의 어깨가 축 처진다. 게릿은 남자친구와 함께 산토리니로 공짜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여행 작가라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 아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나 역시 당연히 그래야 마땅한데. 포기하지 마. 나는 게릿에게 말하고 싶다. 수아프나가 영감을 내놓으라고 해도 나는 내놓을 방법이 없다. 영감이 찾아오지 않은 지 오래됐으니까. 산토리니로 밀어붙여. 모자이크 문양의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로제 와인잔을 흔들며 레이첼이 말한다. 여름에 딱 어울리는 와인, 레이첼의 SNS 덕분에 공짜로 얻은 와인이다. 레이첼 크론, 패션 블로거이자 프렌치 불독 애호가, 어퍼 웨스트사이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 하지만 다행히 내가 오하이오 출신이라는 사실에 완전 귀엽다 같은 반응을 하거나 그런 곳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른다는 듯 거기 어딘지 아는 사람 하는 부류는 아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된 뒤에 생긴 가장 친한 친구다. 레이첼은 최신 주방 가전을 모조리 갖추고 살면서도 설거지는 손으로 한다. 그게 힐링이 된다나? 설거지를 할 때조차 10cm 힐을 신는데 플랫슈즈라는 건 승마를 할 때나 정원일을 할 때, 그것도 그런 상황에 적절한 굽달린 부츠가 없을 때만 신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다. 뉴욕으로 온 뒤에 처음 생긴 친구가 레이첼이었다. 레이첼은 SNS 인플루언서, 즉 고급 대리석 화장대 앞에서
특정 브랜드 제품으로 화장한 사진을 찍어 올린 뒤에 돈을 받는 직업인데 인터넷에서 친구를 만든 건 처음이지만 알고 보니 장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샌드위치를 먹기 전에 블로그에 올릴 사진을 찍어야 하니 기다려달라고 말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 처음에 나는 우리에게 공통점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세 번째 만남에서 레이첼은 사실 일주일 동안 올릴 사진을 전부 화요일에 찍는다고 털어놓았다. 화요일 하루 동안 옷과 머리 모양을 바꿔가면서 여러 공원과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몰아찍고 다른 요일에는 글을 쓰고 SNS를 통해 개구조 활동을 한다고 했다. 레이첼이 이 직업을 택한 건 사진빨을 잘 받는 외모, 사진빨을 잘 받는 인생은 물론 사진빨을 엄청나게 잘 받는 개가 2마리나 있었던 덕분이었다. 반면 나는 여행을 업으로 삼기 위한 기나긴 여정의 일부로 SNS 팔로워들을 만들게 되었다.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은 다르달까? 그러니까 레이첼은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살고 나는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살지만 우리 둘 다 살아있는 광고라는 얘기다. 나는 스파클링 와인을 입에 듬뿍 머금은 뒤 입안에서 굴리며 레이첼이 한 말을 곱씹는다. 나는 한 번도 산토리니에 가본 적이 없다. 포화 상태인 부모님 집에 보관해둔 공통점이라고는 없는 물건들이 잔뜩 들어있는 터퍼웨어 상자 어딘가에는 중학교 때 써둔 내가 가보고 싶은 여행지 목록이 들어있을 텐데 산토리니는 이 목록에서도 상위권에 있을 것이다. 식구들로 가득한 오하이오의 1.5층짜리 주택에 살던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가장 먼 곳. 단정하게 열을 맞춘 새하얀 집들과 드넓게 펼쳐져 반짝이는 푸른 바다. 한참 만에야 나는 입을 연다. 안 돼. 게리 씨 산토리니를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끼어들면 스와프나가 날 택할 거야. 아, 난 이해가 안 된다. 여행지를 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파피? 돈을 모아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 장소를 정하고 가면 되는 걸. 그 다음엔 또 다른 곳으로 떠나고. 네가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아, 뭐 그렇겠지. 레이첼이 한 손을 내젓는다. 그치. 편집장이 영감이 담긴 휴가를 원한다며? 그런데 R+R 법인카드를 들고 아름다운 여행지에 도착하는 순간 영감이 절로 샘솟지 않겠어? 그 누가 대형 미디어 기업에 돈을 쓰는 여행 기자만큼 끝내주는 휴가를 다녀올 수 있겠어. 네가 휴가에서 영감을 못 얻으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수로 얻겠어? 나는 샤키테리 보드 위 치즈를 자르며 어깨를 으쓱한다. 아, 그게 문제네. 뭐가 문제야? 레이첼이 한쪽 눈썹을 치켜들며 묻는다. 내 말이. 그러자 레이첼은 지겨워 죽겠다는 표정을 짓더니 단호하게 말한다. 귀엽고 엉뚱하게 굴지 말아줄래? 레이첼 크론에게 귀엽고 엉뚱한 건 스와프나 바크시 하이스미스에게 트렌디한 것이 그렇듯 최악이라는 의미다. 헤어스타일도 화장도 입는 옷도 집 인테리어도 SNS도 부드럽고 몽롱한 분위기를 풍기지만 레이첼은 사실 뼛속부터 현실적인 인간이다. 레이첼에게는 인플루언서라는 직업 역시 다른 직업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지 이 직업에 따라오는 약간의 명성을 즐기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니다. 레이첼은 매월 말일이면 그달에 찍은 사진 중 가장 못 나온 비컷들을 무보정으로 올리고는 이렇게 덧붙인다. 실존하지 않는 삶을 갈망하게 만들기 위한 이미지들을 선별해 담은 피드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돈을 벌죠. 맞다. 레이첼은 예술대학 출신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 아트 비슷한 것을 해도 레이첼의 명성은 끄떡없다. 매월 말일 출장이 없는 한 나는 레이첼과 약속을 잡는다.
저 사진들을 올리자마자 쏟아지는 좋아요와 팔로우 신청들을 보면서 눈을 굴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다. 간간히 레이첼이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것 좀 봐. 레이첼 크로는 정말 용감하고 진정성 넘친다. 그녀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래. 당신들은 나를 모른다고 대놓고 말했는데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네. 레이첼은 세상을 장밋빛으로 보거나 감상에 잠기는 걸 용납 못하는 성격이다. 귀여운 척하는 거 아니거든. 엉뚱한 척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내 말에 레이첼의 눈썹이 한층 더 휘어진다.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넌 그 두 가지 다 해당되잖아. 나는 눈을 굴린다. 그냥 내가 키 작고 밝은색 옷을 자주 입어서 그런 거 아니고? 넌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앙증맞은 거야. 레이첼이 내 말에 토를 단다. 또 밝은색 옷을 자주 입는 게 아니라 요란한 패턴의 옷을 입는 거지. 넌 아침마다 자전거로 동네를 돌아다니며 봉슈르 몽드 하고 외치면서 바게트를 나눠주는 1960년대 파리의 빵집 딸처럼 옷을 입잖아. 아무튼 나는 한참 벗어난 화제를 다시 원래 자리로 끌고 온다. 말도 안 되게 비싼 휴가를 다녀온 다음 똑같은 휴가를 갈 만한 시간과 돈이 있는 전 세계 42명쯤 되는 사람들이나 읽을 기사를 쓰는 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어. 생각에 잠긴 레이첼의 눈썹이 다시 일자가 된다. 내 생각엔 R 플러스 R을 보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여행을 따라가려고 보는 게 아니야, 파피.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려고 잡지를 사는 게 아니라 환상을 사는 거라고. 분명 현실주의자 레이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도 냉소적인 예술 전공자 레이첼다운 면이 묻어난다. 예술 전공자 레이첼은 허공에 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노인이라든지 저녁 식탁에서 얘들아 잠시 전자기기와 멀어져 보자 하면서 휴대폰을 걷어가는 의붓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 예술을 전공한 레이첼과 그녀가 가진 원칙들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모습이 길가 테라스에 앉아있을 때 불쑥 나타나는 건 좀 불편하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차마 한 번도 하지 못한 말들이 지금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 직전이니까. 여행과 여행 사이, 아늑함도 생활감도 없는 아파트 안, 아직 새것 같은 소파에 누워있는 순간에조차 전적으로 직시하기는 힘든 예민하고도 비밀스러운 생각들이다. 다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 나는 낙심에 빠진 채 다시 입을 연다.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서 하라는 건 뭐든 다 했고, 뭐든 다 한 건 아니지 않아? 너 대학교 중퇴했잖아. 그렇게 꿈꾸던 직업을 가졌어. 최고의 여행 잡지에서 일하게 됐잖아. 좋은 아파트도 있어. 택시 탈 때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도 않아. 그런데 지금 하려는 말의 무게가 나를 샌드백처럼 짓누르는데도 과연 이 말을 뱉어도 될지 망설여진 나머지 나는 떨리는 숨을 들이쉰다. 행복하지가 않아. 레이첼이 표정을 누그러뜨린다. 한 손을 내 손등에 올리지만 내가 말을 이을 수 있게 가만히 기다려준다. 마음을 추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을 내뱉는 건 물론이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 것 같다. 내가 꿈꿔왔던 것과 별로 다르지도 않아. 나는 한참 만에야 입을 연다. 파티에 가고 국제공항에서 경유를 하고 비행기 안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해변이나 보트, 와인 산지를 돌아다니는 생활 말이야. 내가 상상한 삶을 사는데 어쩐지 상상했던 느낌과는 달라.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예전 같은 느낌이 안 들어. 예전엔 여행을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랐었어.
공항에 도착하면 꼭 내 몸이 흐르는 피마저도 웅웅거리는 느낌이었어. 나를 둘러싼 공기가 온갖 가능성을 품고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잘 모르겠어. 뭐가 변한 걸까? 어쩌면 변한 건 나일지도 몰라. 레이첼은 검은 곱슬머리를 귀 뒤로 넘기더니 어깨를 으쓱한다. 네가 원했던 거야, 파피. 이런 삶을 갖지 못했을 땐 이걸 간절히 원했잖아. 당연히 레이첼 말이 옳다. 내가 토해낸 말들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다. 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린다. 내 삶은 내가 바라던 대로 변했어. 그런데 이제 난 무언가를 원하던 그 기분이 그리워. 내가 품은 꿈의 무게가 나를 떨게 하던 시절. 사방에서 가능성이 진동하던 시절. 가든에서 서빙 아르바이트 2타임을 마친 뒤 R+, R에 입사하기 전에 살던 엘리베이터도 없는 허름한 5층 건물로 돌아가 미래를 꿈꾸곤 했다. 앞으로 가보게 될 장소들,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그리고 미래의 내 모습까지. 꿈꾸던 아파트, 꿈꾸던 상사, 꿈꾸던 직업까지 가진 지금 더 이상 원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을까? 덕분에 말도 안 되게 비싼 월세도 그리 두렵지 않다. 어차피 미슐랭 등급을 받은 레스토랑에서 회사 돈으로 식사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레이첼이 잔에 와인을 마저 들이켠 다음 크리커 위에 브리치즈를 올리면서 고개를 주걱거린다. 밀레니얼 세대의 권태감이네. 그런 말이 실제로 있어? 아직은 아니지만 3번 반복하면 오늘 밤엔 슬라이트에서 기사거리로 다룰걸? 내가 불길한 기운을 쫓는 척 소금을 한 줌 집어 어깨 너머로 뿌리자 레이첼은 코웃음을 치며 두 사람의 잔에 새로 와인을 따른다. 난 밀레니얼 세대의 문제는 원하는 걸 못 갖는 데서 온다고 생각했었어. 집, 직장, 경제적 자유, 평생 학교를 다니고 죽을 때까지 바텐더로 일하느라. 그치. 그런데 넌 대학교 중퇴하고 꿈을 찾았잖아. 그 결과 이 자리에 온 거고. 난 밀레니얼 세대의 권태감은 느끼기 싫어. 호강에 겨워 징징거리는 느낌이야. 레이첼은 또 한 번 코웃음을 친다. 만족이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야. 또 예술 전공자 레이첼이 튀어나왔지만 맞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레이첼이 하는 말은 웬만해선 맞는 말이다. 생각해봐. 내가 올리는 사진들만 해도 결국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거거든. 사람들은 사진을 보면서 생각하지. 이 소니아 리키엘 하이힐만 있다면 프랑스산 오크르간 헤링본 마루가 있는 멋진 집에 산다면 그때는 행복해질 거라고. 백조처럼 우아하게 돌아다니면서 화분에 물을 주고 끝도 없이 선물로 들어오는 조 말론 향초에 불을 붙이고 있자면 내 삶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기분이 들 거라고 말이야. 그럼 드디어 우리 집을 사랑할 수 있겠지.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나날들을 즐길 수 있겠지. 너 그런 거 되게 잘하더라. 진짜 행복해 보이거든. 당연하지. 그런데 이 삶이 만족스럽진 않아. 왠지 알아? 레이첼은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 사진을 찾더니 화면을 내게 보여준다. 생존에 필수적인 수술을 한 탓에 주둥이 부분에 똑같은 흉터가 있는 불독들을 안고 벨벳 소파에 들어놓은 레이첼의 사진이다. 스펀지밥 파자마를 걸친 화장기 하나 없는 민낯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강아지 농장에서 이런 아기들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똑같은 개를 자꾸 임신시켜서 유전적 변이로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할 새끼들이 계속 태어난단 말이야. 강아지 감옥 속 캔넬에
몇 마리씩 우겨 넣은 채로 기르는 핏불은 말할 것도 없고. 개를 키우라는 뜻이야? 여행 기자는 반려동물 키우기 어려운데. 사실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내가 동물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난 개를 좋아하지만 어린 시절 개들이 바글거리는 집에서 자랐다. 동물은 털을 날리고 짖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다. 나처럼 정신없는 사람에게 반려동물은 파국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임시 보호할 개를 데리러 보호소에 갔다가 내가 개 6마리에 야생 코요테까지 입양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내 말은 만족보다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야. 넌 꿈꾸던 커리어가 있었고, 그래서 목적이 생겼지. 그리고 하나씩 이뤄냈잖아. 그러다 보니 이젠 목표가 사라진 거지. 그럼 새로운 목표가 필요하겠네? 레이첼은 내게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린다.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어. 장기 목표를 이루고 나면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대. 중요한 건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자체야, 파피. 장식용 쿠션에 적혀 있는 말들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레이첼의 표정이 아련하게 바뀐다. 그녀의 SNS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사진 속 그 표정이다. 내 심리치료사가 그러는데, 그분 너네 엄마잖아. 이 말을 할 땐 심리치료사였어. 레이첼이 우긴다. 나는 그 말이 레이첼이 어머니로부터 실제 심리치료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레이첼이 때로 예술 전공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녀의 어머니도 샌드라 크론 박사 같은 태도를 취했다는 뜻이라는 걸 알고 있다. 레이첼이 아무리 애원해도 어머니는 그녀를 환자로 받아주지 않았고 레이첼은 다른 치료사를 만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여전히 교착 상태다. 어쨌든 엄마가 그러는데 잃어버린 행복을 찾는 법은 다른 걸 찾는 방법이랑 똑같대. 성내면서 소파 쿠션이라도 집어 던지라는 거야? 왔던 길을 되짚어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파피, 기억을 되짚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봐. 마지막으로 정말 행복했던 때가 언제야? 문제는 난 기억을 되짚을 필요가 없다는 거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정말 행복했던 때가 언젠지 금세 떠오르니까. 2년 전 크로아티아에서 알렉스 닐슨과 함께였을 때였다. 하지만 그때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 그날 이후로 우린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으니까. 생각해봐. 알겠지? 크론 박사님은 항상 옳거든. 레이첼이 말한다. 그래. 내가 대답한다. 생각해 볼게.